창투. 이생규장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작품 제목 보시면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규라고 하는 글자는 엿보다 라는 글자고요. 엿보다. 장이라고 하는 글자는 담장이에요. 즉 이생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담장을 엿본 이야기가 이생규장전입니다. 그럼 남자가 담장을 엿보는 이유가 있겠죠? 네. 담장 너머에 누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이생이 담장을 넘보는 이유는 담 건너편에 최씨 같은 말 최랑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러브 스토리가 이생규장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프레임 자체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김시습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김시습이라고 하는 작가는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한 번은 배우시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김시습이라고 하는 작가가 금오신화라고 말하는 한문, 소설, 단편, 집을 만들어요. 오늘날에는 소설들을 모아놓은 묶음책들이 좀 많긴 하지만 당시에는 소설로 된 묶음책이 없었어. 근데 그 김시습이라는 작가가 한문소설 총 5편을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서 책을 만듭니다. 그 책들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금오신화라고 하는데, 금오신화라고 하는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총 5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5개 작품 모두 다 비현실성, 같은 말, 전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말이 안 된다고. 심지어 귀신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요. 심지어 주인공이 용궁도 가고요. 심지어 인간이 저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오신화 5편에 있는 내용들의 공통성은 비현실성, 같은 말, 전기성이다. 그래서 금오신화를 배우실 때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와 있는 전기적 특성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굳이 남자와 여자의 단순한 러브 스토리일 것 같은데 그러한 러브 스토리에다가 비현실성과 전기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녹여냈을 때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 말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환상적 분위기를 형성할 거고, 그리고 굉장히 애절한 분위기도 형성할 거야. 실제 고등학교에 나왔던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생규장전에 등장하는 전기적인 요소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 직접 서술형으로 4가지 항목을 적는 게 서술형 문제였기 때문에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2번째, 작품의 주제를 부각한다, 같은 말, 강조하는 기능이 있고요. 주제를 강조한다. 3번째, 만남과 이별이라고 말하는 서사적인 긴장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서사적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기의 흐름과 긴장감을 조성한다. 마지막 4번째, 여기서 최씨라고 하는 여자가 죽거든요. 귀신이 돼서 살아있는 이생과 결혼을 하고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바탕으로 뭐가 나오냐면 죽음을 초월한 주인공들의 사랑과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부각한다라고 하는 효과 4가지. 실제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네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개당 1점 또는 개당 2점씩 배치한 다음에 하나 쓸 때마다 감점 요소가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만약에 2점짜리인지 1점짜리인지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2점짜리라고 하면 8점짜리 서술형 문제예요. 하나 쓰면 2점, 다 쓰면 8점. 6점 차이니까 등급 가르는 건 당연히 머릿속으로 그려지실 거고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작품 개관 보실게요. 갈래 한문소설, 전기소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전기라는 두 글자 같은 말 비현실성.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게 비현실성이죠. 명혼소설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귀신이 나오는 작품들을 명혼소설이라고 해요. 염정 같은 말 사랑 이야기. 성격 전기소설이니까 당연히 전기적이고요. 사랑 나오죠. 낭만적일 수밖에 없겠네. 비극적인 이유는요. 누가 죽는다라고 했어? 아까 도입부에서 여자 주인공이 죽는다라고 했죠. 비극적이네요. 그리고 결국 죽은 사람이 산 사람과 다시 만났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저승으로 돌아가니까 영원히 못 만나겠죠. 영원히 같이 있을 수도 없을 거고요. 환상적인 이유는요. 비현실성, 즉 정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오신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알고 계시면 성격도 연결이 되시는 건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실 겁니다. 배경 고려시대, 공간적 배경 개성. 주제 보세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플러스 의지까지요. 의지. 4번. 4번이 주제 문장이잖아요. 똑같은 문장. 근데 그게 이 말 자체가 낯선 거야. 이생규장전의 정기적인 특성과 기능을 적으세요. 주제 하나 들어가도 2점 받는 건데 주제라는 말과 이 말이 다르니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봤던 문장이 아니니까. 특징 시를 삽입하여 시를 삽입 동그라미 별표지 5개. 일반적으로 시를 삽입했을 때 소설과 같은 산문에 시를 삽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출제가 되는데 객관식 또는 서술형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 부분은 아래도 정리할 거고요. 시를 삽입했기 때문에 밑줄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시라고 하는 갈래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운율, 같은 말, 리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을 거고요. 시에서 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게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시를 삽입했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은 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특이사항은 없으실 거고. 2번 개인과 세계 사이의 갈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옆에 가로 여시고 개인과 세계와의 갈등이라고 하면 내적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 즉 갈등의 유형 중 외적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비현실적이고 신비롭다. 신비롭다. 환상적이다. 특이사항 없을 겁니다. 왜? 금오신하니까. 비현실성, 정기성 또 나오죠. 그 아래 1등급 노트 볼게요. 소설이 좀 압축적으로 나와 있어서 1등급 노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줄거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조원아 이거 켜줘. 안 추워? 손이 차가운데? 알겠습니다. 1번 사건의 전개 양상 갈게요. 주인공들이 밑줄 만남과 이별이 거듭되는 복합 구성. 그럼 아래 보시면 전반부라고 나와 있고요. 후반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이 기준점이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어. 체크해놔. 홍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건 실제야 아니면 허구야? 실제. 그럼 결국 소설에서 소설이라고 하는 건 허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같은 말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죠? 그렇죠. 사실감을 올려줄 거고 현실감을 올려줄 거야.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던 효과죠. 그래서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준이 되고 소설이라고 하는 건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같은 말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면 사실감과 현실감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문장. 근데 이 전반부는요,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현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후반부는 홍건적의 난 때문에 최랑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어요. 그리고 귀신과 사랑의 관계가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는 비현실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중요한 이유는 전반부는 현실성, 후반부는 비현실성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기준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왜 현실성인지 왜 비현실성인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셔도 되는데,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별이거든요. 이별이 총 3번 일어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보기 편하시면 교재로 보시고요. 따로 정리하실 분은 따로 정리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첫 번째 이별의 이유는 공건적인 사회 제도 때문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즉 옛날에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 아니면 부모님들이 개입했어? 부모님들이 개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작품 제목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생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 걸어가다가 담을 잠깐 엿봤더니 엄청 이쁜 최씨가 있었다며. 부모님들이 결혼 상대를 정해준 거야? 아니면 지들끼리 눈 맞은 거야? 지들끼리 눈 맞았어. 그럼 부모님들의 입장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반대하겠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승범이랑 지섭이랑 결혼 상대로 정해졌는데, 승범이가 길 가다가 담장 너머를 봤는데 옆에 명현이가 있는 거야. 둘이 눈 맞았다고. 당연히 승범이 부모님께서는 지섭이랑 결혼시킬 건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짜증이 날 거라는 거죠. 그거는 반대해서 이별하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까 봤던 거죠. 홍건적인 난. 일반적으로 남자는 강하죠. 근데 이 작품에서요, 남자가 굉장히 치사하게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족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혼자. 그래서 최씨라고 하는 여자가 남아서 가족을 다 지키다가 죽어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이 작품에서 여자가 더 짱으로 형상화되는 작품이 이생규장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세 번째는요, 뭐가 되냐면 귀신의 명부. 귀신이 된 최씨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생과 결혼하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최씨가 다시 저승으로 돌아갈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영영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귀신의 명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별이 총 3번 일어나고 이별의 이유가 각각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구분하실 필요성이 있다. 삽입시의 역할 아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번 밑줄 칠게요. 이생과 이별하는 최랑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부각. 그게 바로 이거야. 시는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노래한다.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 특성이 되겠죠. 2번 작품 전체의 주제를 집약. 그 이유가 나올 수 있는 게 얘들아 뭐냐면, 시라고 하는 것은 압축성과 함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 볼 때마다 그 시어에 담겨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압축돼 있고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3번 줄글이 쭉 나오다가 시가 들어가니까 산문 같은 말 줄글이 가지고 있는 단조로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탈피되겠죠.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뻔하다가 시가 들어가니까 색다르겠죠. 독자들의 입장에선. 그리고 4번 글에 정서가 느껴지니까 서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라고 설명할 겁니다. 서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삽입시가 나오면 항상 효과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되었죠? 그 아래에 함께 엮어 읽기라고 나와 있을 때 만복사 접폭이랑 이생규정전 비교라고 하는 부분 보이세요? 거기 나와 있는 만복사 접폭이라고 하는 것도 금오신화 중에 한 편입니다.
예전에 한 16년도? 17년도에는 뭐가 나왔냐면 진짜 유치한 거야. 오늘날 절대 안 나와. 금옷이나 다다편을 적으라고 하는 단답형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진짜 옛날에 한 16년도? 그래 만복사 접폭이, 남연부주지, 막 용궁부연록, 치유구벽전기, 이생규장전 이거 외우고 들어가야지 한 문제 맞추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안 나와요. 그건 완전 구닥다리 문제고 트렌드를 벗어난 문제라 요즘은 안 나오는데 만복사 접폭이라고 하는 작품과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제나 인물이나 결말이 비슷해요. 이 두 가지는 세트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만복사 접폭이가 무슨 뜻이냐면 만복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만복사가 절 이름이야. 불국사처럼요. 절 이름. 저포 밑줄 쳐볼까요? 저포라는 두 글자의 뜻이 뭐냐면요. 주사위놀이. 주사위놀이. 우리 막 부루마블 같은 거 할 때 주사위 던지잖아요. 이렇게. 그 주사위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 이 작품 속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오랜 시간 동안 솔로로 살았어. 모쏠처럼. 너무 자기가 모쏠처럼 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만복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기원을 합니다. 부처님, 저랑 주사위놀이 하고 제가 이기면 여자를 주세요. 근데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막 주사위 던지다가 헤헤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 혼자. 당연하죠. 누구랑 주사위놀이 하겠냐고. 만복사에 가서 헤헤 내가 이겼다 라고 딱 자기가 이해를 하고 내가 이겼으니까 여자 좀 주세요 라고 깜빡 잠이 들어요. 그렇지 실제 눈 떠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죠. 딱. 그 여자가 실제 귀신이었고요. 그 여자와 행복하게 연애를 하다가 결국 그 여자의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은쟁반인가 은수정가 그거를 이제 걷어낸 다음에 그 여자를 안전하게 새로운 묘지에다가 묻어주면서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게 만복사 접폭이에요. 되었어요?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보세요. 남녀간의 시공을 초월한 사람 가로 열고 비현실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거고요. 비현실성이라고 하는 말은 전기성이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특이사항 없을 거고 제자가 인형 인물 특이사항 없겠죠? 제자가 인형 인물 가로 여시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고전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제자가 인형 인물입니다. 제자가 인형 인물이라고 하는 뜻은요 남자는 능력 좋고 재주 좋고 잘생겼고 여자는 아름답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드라마 같은 것도 보시면 멜로드라마야.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뻐요 못생겼어요? 이뻐요. 멜로드라마니까. 그럼 당연히 멜로드라마니까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 즉 통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은 일반적으로 제자가 인형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고전소설 중에서 못생긴 사람이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적었으니까 100 중에 100이 적용되는 공식은 아니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결말, 비극적 결말 가로 여시면 고전소설의 예외라고 미안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다 라고 적어볼까요? 그 결말은 중요해요.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해피엔딩입니다. 무조건 행복하게 끝나요. 우리 어렸을 때 전래동화 같은 거 할머니나 어른들이 얘기해주는 거 들어보면 오래오래 살았대요,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고 끝날 겁니다. 그죠? 하지만 금오신화에 나오는 만복사 접폭이와 이생규장전은요 고전소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결말 처리 방식과 달리 새드 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죠.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결말 처리 방식을 벗어난 게임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예외적이고 특이한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야. 그게 고등학교 내신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본문 갈게요 이제. 개성에 살던, 개성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지명이네요. 그죠? 사실성 확보해 주겠네. 홍건적인 난처럼 실제 지명을 사용했으니까 사실성 확보. 이생이라는 젊은이가 이생 동그라미 남자 주인공이죠. 제자가 인형 인물이죠. 글공부를 다니다가 귀족 집안에 최랑 동그라미 여자 주인공이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최랑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끝까지 나와서 가족을 다 지킨다라고 했잖아. 그래 이 최랑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은 적극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제시라는 배우가 래퍼가 있었다면 그 제시라고 하는 배우가 래퍼가 고려시대 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었겠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일반적인 여성과 같은 스타일이야? 다른 스타일이야? 다른 스타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설에서 개성적 인물이라고 설명을 하죠.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는 건 소설과 관련된, 즉 문학과 관련된 기본 개념어에 나오는 용어인데 어떠한 집단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에서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성적 인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려시대 여성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던 가시리와 서경별곡을 떠올려보세요. 소극적이죠, 체념적이죠, 인고하죠, 순종하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여성은요, 적극적이라고 했으니까 소극적인 모습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 고려시대 여성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개성적인 인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담 너머로 발견하고 매혹된 나머지 사랑의 글을 써서 담 너머로 던진다. 러브스토리 편지 적었나봐요. 그리 그들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생의 아버지는 밑줄 아들을 꾸중하고 먼 시골로 내려보내고 최랑은 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큰 병을 앓게 된다. 밑줄 첫 번째 이별. 아버지의 개입. 아버지가 개입한 이유는 얘 때문에. 당시에는 자유 연애 사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딸이 아픈 원인을 알게 된 최랑의 부모는 이생의 부모에게 간청하여 혼인 허락을 받게 된다. 혼인 허락 밑줄 쳐보시면 다시 만남이라고 적어볼까요? 이별하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며? 체킹해놔야죠. 부부가 된 다음에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갔고 이생은 거기다가 과거급제까지 한대요. 그러나 얼마 안 돼요. 밑줄 홍건적의 날 몇 번째 이별? 두 번째 이별. 부부는 흩어진다. 잘 봐. 남자가 나쁜 놈이라니까? 이생은 다행히 피난하였으나 부인은 도적의 칼에 맞고 죽었대. 여기 밑줄 쳐볼까요? 부인은 도적의 칼에 맞고 죽고 만다. 왜 죽었는지를 잠깐 적어볼까?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죽음. 전쟁 일어나면 위안부라는 말 아시죠?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안부의 개념과 여기서 여인이 죽음을 맞이한 케이스가 동일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생은 잘 봐.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자기 혼자죠. 자기 혼자 도망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생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았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도적의 무리라고 하는 게 홍건적의 난이 되겠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서 보니까 행랑채는 쓸쓸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행랑채 앞에다가 가로 열어보실까요? 행랑채 앞에다가 가로 열어보세요.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다. 가로 닫아보시면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전쟁 때문에 마을이 망가졌다. 결국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일반 쓸쓸한 분위기 또는 비참한 현실을 표현할 거야. 전쟁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2번 이생의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이생이 혼자 숨었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마을로 왔는데 자기가 거주하던 공간이 너무 망가져 있고 거주하던 공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굉장히 슬플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생의 심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생 어떤 감정 들까? 예를 들어서 어떨 것 같아요? 미안함? 미안함? 미안함도 있겠죠 또? 생각해봐. 그리움, 그리움? 또? 외로움, 외로움? 또?
상실감. 상실감.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고 있었어. 왜? 제가 예를 드는 문구를 생각하고 있어 지금. 지섭이가 연애를 하고 있었어. 근데 지섭의 연애 장소가 제1학원 211호 강의실이라고 가정을 해봐. 하지마. 해도 돼? 211호를 들어갔어. 근데 자기 머릿속에는 자기 여자친구랑 꽁냥꽁냥하던 프레임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근데 전쟁이 발생을 했어. 강의실이 무너졌어. 지섭이가 숨어있다가 따당하고 등장했어. 그 강의실을 봤어. 그럼 그 강의실 안에서 내가 꽁냥꽁냥했던 프레임이 그려지겠죠. 그럼 저 땐 행복했겠지. 그땐 좋았지.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 그때 내가 만났던 여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감정이 들 거 아니에요. 상실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왜 느껴지는지까지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완연히 한바탕의 꿈만 같았다. 밤중이라고 나오죠? 거기 잘 보세요. 드디어 귀신 짜잔하고 등장합니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가로 닫아보시면 비현실적 요소 같은 말 전기적 요소. 드디어 누가 등장할까요? 죽은. 그렇죠. 최랑의 등장. 여보 나왔어요 라고 할 거야.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동그라미 사랑하는 아내.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환생한 개념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이생은 그 이생 앞에 가로 열어보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내가 아까 만복사 저폭이랑 묶어서 보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복사 저폭이와 차이점이 나올 거야. 차이점. 이생규장돈이 나오면 외부 지문으로 만복사가 나오는 건 세트 개념입니다. 송민곡과 사민곡을 세트로 배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갈게요.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의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그러 닫아보시면 즉 이생규장전은요 이생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최씨가 귀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고 다시 만나요. 하지만 만복사 저폭이는요 남자 주인공이 주사위 노래에 있다라고 했잖아. 자기 앞에 나타나는 여자가 귀신인 걸 몰라요.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일단 연애부터 한다고. 그게 차이점이라고. 됐어요? 만남에서부터 차이점이 좀 가지고 있죠.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습니까?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사정을 이야기했다. 중략 부분의 중략이라고 하는 건 생략된 부분인데 중략 동그라미 쳐보면 여기 뭐 나오냐면 최랑의 유교적 가치관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랑이라고 하는 건 여자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 중략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최랑의 유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은 뭐냐면 효, 지조, 절개. 이러한 여자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고 고려시대 때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게 최랑이라고 하는 여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중략 부분에서는 최랑의 태도를 바탕으로 효, 지조, 절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윽고 이야기가 재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다. 조금도 잃지 않고 산골짜기에 묻어놨습니다. 이생이 또 묻기를 우리 두 집 부모님 해골 어딨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놨어요. 서로가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여기 밑줄 지극한 즐거움. 그 부부가 오손도손 모여서 즐기는 그러한 즐거움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가자정을 얘들아 운, 우, 지, 정 같은 말 운, 우, 지, 락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2학년 때는 무조건 나오고요. 학교의 난이도가 높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와요.
부부가 나누는 즐거움, 이걸 운우지정, 운우지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옛날과 같다 중략, 그 중략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그 중략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가족 구성원 그리고 노비들과 함께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다시 집을 재건하고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노비들을 다시 불러서 직장을 마련해주는 개념이 되겠죠. 버리지 않고.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여인은 대답했다. 여기 밑줄 쳐볼게.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밑줄 쳐보시면 같은 말, 그게 바로 뭐야? 귀신의 명부야.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곧 돌아가야 돼요. 우리 다시 헤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개념. 하느님께서 라고 나오죠? 하느님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그러면 귀신의 명부가 있는데 너가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라는 의문점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볼게요.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몸을 환신시켜서 잠시 낭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가로 닫아보시면 1번 쾌랑이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고요. 내가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2번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부여한다. 필연성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일어나는 성질인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가로에서 알 수 있다고요. 필연성.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밑줄.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밑줄. 이승과 저승 간 경계가 분명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작가의 가치관이야. 김시습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아무리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작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승과 저승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게 김시습이에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다시 보내는 거야.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이유, 김시습이라고 하는 작가의 가치관 때문에.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국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드디어 나옵니다. 삽입시. 도적대에 밀려와서 도적대의 세모,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적대 누가 나와? 홍건적에 난 비유적인 표현을 체킹하는 거야 지금. 몰려와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을 당하니 밑줄. 원앙도 짝 이렇네. 같은 말, 이생과 최랑의 이별. 원앙이 짝을 잃었다라고 하는 건 이생과 최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생과 최랑이 이별하였다. 민규야 좀만 참아라. 곧 끝난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겠는가. 피투성이 그 유언은 하소연할 곳도 없네. 슬프다 동그라미.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 정서와 관련된 단어가 대놓고 나오면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한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무산선녀 가로쳐보세요. 그냥 거기까진 딥하니까 안 할게요. 고사 인용이라고 적어놔. 고사 속에 나왔던 사람이 무산선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생규장전에 고사가 인용되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산선녀 될 수 없고, 여기 밑줄. 깨진 거울 갈라지니 같은 말 이별. 은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깨진 거울이 갈라진다는 이별이다. A는 B다. 은유법.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밑줄.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밑줄 쳐보시면 결국 이승과 저승 간
단절감을 표현하고요. 우리 만날래야 만날 수 없어를 표현하고 죽어서 헤어지는 걸 사별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사별의 슬픔이 극대화되는 장치가 되겠죠. 단순히 이별하면 다음에 만날 수라도 있고요. 만남을 기약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죽어서 헤어진다라고 하는 건 절대 그 사람 만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노래 한 가락씩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막혀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뒷부분 줄거리. 이생은 최랑의 말대로 최랑의 유고를 거두어 장사를 지낸 다음에 그 길로 밑줄 병이 들어 신음하다가 아내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만다. 아래 적어놔. 비극적 결말. 그럼 비극적 결말이라고 하는 건 해피엔딩이다, 새드엔딩이다? 새드엔딩이다.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아니면 예외적이다? 예외적이다. 예외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그 소설은 생략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은 맞지만 필기량을 조금 더 늘려드린 이유는 그 작품에서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딥하게 들어간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생유정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따가래. 이거 영상 끝나면 카톡방에다가 송민국이랑 규원관 올려놓을 거야. 그럼 주말간 좀 보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